부동산 얘기하면 재개발, 재건축 이 두 단어 정말 많이 듣게 되죠. 근데 이거 비슷해 보여도 완전 다른 거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내 소중한 자산이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딱 5분 만에 이 둘의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제가 확실하게 짚어드릴게요. 자, 그럼 바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만약 우리 집이 이런 사업구역에 딱 들어갔다. 그럼 이게 재개발일까요? 아니면 재건축일까요? 만약에 지금 바로 답이 안 나오셨다면 내 자산의 미래가 좀 뿌옇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하거든요. 아니, 그냥 용어만 다른 거 아니야? 하실 수도 있는데 절대 아니에요. 이게 법적인 절차부터 시작해서 내가 조합원이 될 수 있냐 없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내 돈, 추가로 얼마를 내야 하는지 이 모든 것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이 차이를 아는 게 내 자산을 지키는 첫걸음이라는 거죠. 자, 그럼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부터 한번 파고 들어가 보죠. 바로 사업의 성격 그 자체입니다. 재개발이랑 재건축은요, 애초에 출발선이 달라요. 하나는 공공을 위한 거고요. 다른 하나는 개인의 이익을 위한 거거든요. 일단 재개발부터 볼까요? 여긴 뭐 골목길은 좁고 공원 같은 것도 부족하고 소방차도 겨우 들어오고 이런 동네 있잖아요. 이렇게 기반 시설이 아주 열악한 동네 전체를 싹 다 갈아엎는 말 그대로 공공사업이에요. 낡은 건물 한두 개 고치는 수준이 아니라 동네의 기능을 아예 되살리는 게 목표인 거죠. 공익이 최우선이에요. 자, 그런데 재건축은 얘기가 좀 다릅니다. 주변에 도로나 공원 같은 건 아주 잘 돼 있어요. 훌륭해요. 근데 딱 우리 아파트 단지만 너무 낡은 거예요. 이럴 때 하는 게 재건축이죠. 이건 뭐 동네를 위한 거라기보다는 조합원, 그러니까 집주인들의 자산 가치를 높이는 게 가장 큰 목적인 민간 사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표를 보시면 두 사업이 얼마나 다른지 그냥 한눈에 딱 들어오죠. 하늘과 땅 차이예요, 정말. 사업 목적부터 다르죠. 기반 시설 상태도 정반대죠. 안전진단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심지어 세금 문제나 세입자 보상 문제까지 거의 모든 게 달라요. 이 표 하나만 머릿속에 넣어두셔도 큰 그림은 절대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사업 성격이 완전히 다르니까 당연히 이 사업의 주인공인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도 완전 달라지겠죠? 과연 나는 조합원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여기에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숨어 있습니다. 법에서는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토지 등소유자라고 부르는데요. 자, 여기서 집중! 재개발에서는요, 땅만 갖고 있거나 건물만 갖고 있어도 둘 중 하나만 있어도 조합원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재건축은 달라요. 무조건 반드시 건물과 그 건물이 깔고 앉은 땅, 그러니까 대지 지분까지 함께 갖고 있어야만 조합원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차이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조합원이 되는 방식도 완전 반대예요. 재개발은 공익을 위한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구역 안에 내 땅이나 건물이 있으면 내 생각과는 상관없이 그냥 자동으로 조합원이 되는 거예요. 좋든 싫든 말이죠. 근데 재건축은 철저하게 개인의 선택입니다. 이 사업에 동의합니다라고 해야만 조합원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재건축에서 그 동의를 받는 게 얼마나 힘든지 이 그래프가 보여주는 거예요. 조합 하나 만들려면요, 일단 전체 주인들 4분의 3, 그러니까 75%가 동의해야 되고요. 전체 땅 면적의 75% 동의도 받아야 해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심지어 아파트 각 동마다 절반 이상의 동의를 또 따로 받아야 합니다. 와, 이 삼중 관문을 다 뚫어야 겨우 시작할 수 있는 거니까 정말 험난한 과정이죠. 자,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거쳐서 조합원이 되셨다. 그럼 이제 여러분은 그냥 집주인이 아니에요. 짧게는 몇 년, 길게는 10년 이상 걸릴 수도 있는 이 긴 사업의 주주가 되신 겁니다. 그럼 각 단계마다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이 사업의 전체 여정은 이 5단계 지도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1단계에서 조합이라는 회사를 만들고 2단계에서 같이 일할 파트너, 즉 시공사를 정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3단계에서 돈 계산을 싹 끝내고요. 4단계에서 드디어 공사를 시작하죠. 그리고 마지막 5단계에서 정산을 마치고 반짝반짝한 새 집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긴 여정에서 여러분의 한 표 한 표가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사업 초반에요. 앞으로 우리 아파트 이름이 될 브랜드를 결정하는 거. 그러니까 믿을 만한 건설사를 뽑는 거요. 그리고 미래 우리 집이 어떻게 생길지 그 설계도를 최종 오케이 하는 거. 이게 전부 다 조합원 총회에서 여러분의 투표로 결정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과정 중에서 딱 하나 가장 중요하고 여러분의 지갑 사정과 직결되는 단계를 꼽으라면 바로 이 순간입니다. 내가 추가로 돈을 얼마를 더 내야 하는지 그 분담금이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순간이죠. 그게 바로 관리처분 계획 단계입니다. 이거 그냥 어려운 서류 뭉치가 아니에요. 사실상 여러분이 조합이랑 맺는 금융계약서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 내 낡은 집의 가치는 얼마로 쳐주고 내가 새로 받을 아파트의 분양가는 얼마로 하고 그래서 결국 내가 최종적으로 얼마의 돈을 더 내야 하는지 이 모든 게 바로 이 계획서 한 장에 담겨서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조합원의 권리를 지켜주는 아주 강력한 안전장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10%라는 숫자예요. 만약에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전체 사업비가 10% 이상 확 늘어났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이 그래프가 그 강력한 힘을 보여줍니다. 보통 때는요, 조합원 절반, 그러니까 50%만 찬성하면 계획이 통과돼요. 하지만 사업비가 10% 넘게 뻥튀기 되면 통과 기준이 3분의 2, 거의 67% 이상으로 확 올라갑니다. 조합이 돈을 막 함부로 쓰는 걸 막을 수 있는 조합원을 위한 가장 강력한 브레이크 장치인 셈이죠. 아, 그리고 이거 하나만 더요. 이사 갈 때 받는 돈 있잖아요. 이주비. 이것도 성격이 좀 달라요. 보통 이주비 대출은 말 그대로 갚아야 할 빚이거든요. 근데 재개발 사업에서만 특별히 주는 주거 이전 보상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공익사업이 협조해줘서 고맙다고 주는 돈이라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도 알아두시면 완전 꿀팁이죠. 자, 이제 10년이 넘을 수도 있는 이 긴 여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서 현명한 조합원이라면 꼭 기억해야 할 최종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권리와 의무입니다. 간단해요. 권리는 요구하고 참석하는 거예요. 조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보를 투명하게 요구하고요. 모든 총회에 빠짐없이 참석해서 목소리를 내세요. 그리고 의무는 납부하고 신고하는 겁니다. 분담금은 제때 잘 내고 주소나 연락처가 바뀌면 바로바로 알려야죠. 권리는 똑똑하게 누리고 의무는 성실하게 지키는 것. 이게 바로 현명한 조합원의 기본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의 성공은요, 결국 조합원 한 분 한 분의 관심과 참여에 달려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업의 그냥 구경꾼이신가요? 아니면 진짜 주인이신가요? 내가 이 사업의 주인이라는 생각으로 꾸준히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내 자산을 지키고 그 가치를 최고로 만드는 최고의 방법이 되는 점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